자, 이번 시간부터 법인세 관련된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설 관련된 문제인데요. 1번에 보시면 법인세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동그라미에서는 법인세는 소득을 과세 물건으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법인세법상 소득의 개념은 소득 원천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법인과 소득세 관련했을 때 내용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법인세에서는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과세하겠다. 반면에 개인 소득세는요.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과세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물론 우리나라 소득세가 엄격한 소득 원천설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순자산 증가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큰 틀로 본다라고 하면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반면에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과세한다. 여기서 좀 더 파생한다라고 하면 포괄주의라고 했었죠. 포괄주의. 왜냐하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것은 과세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니까. 반면에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거된 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갖다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에 보시면 각 사업자 소득은 과세 소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 과세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관련했을 때는 각 사업자 소득 금액뿐만 아니라 청산소득,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1번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법인의 납세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동그라미에서 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뭐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어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영리와 비영리 법인 간의 과세 형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비영리 법인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 과세가 되고 있죠. 세 번째 내국법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당해 법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를 칩니다. 그래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된 걸 전부 다 합쳐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다음은 법인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잘못된 거 1번에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겠죠.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개인과 법인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법인세로 과세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법인이 있고요. 법인격 없는 단체 여기서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당연법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인세를 과세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개인으로 과세하겠다. 물론 개인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일거주자로 보느냐 아니면 공동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에 보시면 외국법인은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한 기준점은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가장 큰 건 뭐냐면 본점. 본점의 소재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이제 본점. 네, 본점, 그 다음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장소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본점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외국법인 중에서 외국의 정부는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3번에서 잘못된 것은 동그라미 3번이고요.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법인의 납세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여기서 2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실제 영업을 수행하는 장소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에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제 영업 수행지를 납세지로 본다라고 했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원칙적인 내용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사업장과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경우는 지정한다라고 했어요. 지정한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지정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지정, 납세지에 대한 지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고 네 번째 보시면 납세지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은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1번에 보시면 사업연도는요 법령 또는 정관상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1년을 갖다가 초과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오냐라고 하면요. 법인세를 갖다가 사실상 2월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2월. 그래서 만약 1년을 초과한다. 어떤 회사는 2년에 한 번씩 법인세에 대한 신고가 납부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법인과 비교해 봤을 때 그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길어진 것만큼 법인세를 내는 그 시점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늦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법령 또는 정관상의 회계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사업연도는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언뜻 보면은 맞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등록 시 이와 관련했을 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률적으로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 법인 설립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고할 때도 했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이 관련된 사업연도를 갖다가 이제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입니다. 설립 등기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설립 등기일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A라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을 갖다가 이때 설립을 했다라는 거죠. 설립.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월 1일이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사업연도다. 물론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 법인을 설립을 했으면 날짜는 10월 1일이지만 사실상 그 전부터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비용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얘네들 그냥 놔둘 거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얘네들도 사실상 어떻게 해요?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포함시켜주겠다. 그 전에 설립 등기하기 전에 발생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포함시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잘못된 설명으로 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이어서 6번 문제 보시면 법인의 유형에 따라서 법인세 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내국 영리법인은 각 3대 소득, 그 다음에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에 대해서 납세물을 다 지고 있죠. 유일하게 우리가 법인 유형을 4가지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전체에 대해서 다 과세되는 것은 바로 내국 영리법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내국 비영리법인은요. 각 3대 소득, 그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과 관련했을 때만 과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물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져요? 청산소득과 미완료소득이 빠지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외국 영리법인은 각 3대 소득, 그 다음에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물을 진다라고 했는데 외국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요. 외국 영리법인이다라고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없어요? 청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에 들어가는데 어디에서만 할 수 있느냐? 본점 소재지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본점이 없는 영리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완료소득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안 되는 건 미완료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없고 각 3대 소득과 토지 등이죠. 주의하실 거는 각 3대 소득 금액에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외국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각 3대 소득,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물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째 문제 보시면요. 법인세법상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자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본이 500억 초과는 법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본 축적의 목적이 있느냐라는 건데 그게 아니죠. 이게 뭐냐라고 하면 법인이 너무 많은 현금을 쌓아놓은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소득을 갖다가 사회에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죠. 환원하는 그런 개념이고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업의 소득과 가계 소득의 어떤 선순환 이런 구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미완료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심화 학습 내용을 갖다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큰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하시고.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각 3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요. 일본에서 다음 중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소득 처분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여하면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유보는요. 유보는 과세되는 것이 아니죠. 유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내에 유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자를 찾아 안 찾아요? 안 찾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차후 연도에 법인세 세무조정 시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라고 돼 있죠. 그 1번에 보시면 비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걔는 기타사 유출이고 임원의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상여고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사 유출이죠. 누구냐 하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유보라는 것이 언젠가 반대의 세무조정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언젠지는 몰라요. 따라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서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유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차기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재고자산 관련된 평가 손익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기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소득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보시면요. 기타 잉여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잉여금. 자,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상 사내에 유보된 것이에요. 즉 회계상 자본이 있고요. 세무상 자본이 있잖아요. 얘네 둘이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타라고 쓰고 있습니다. 기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상과 회계상 자본은 일치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사회이출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는 손익거래로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본거래로 보지만 세무상 손익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무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주식 처분 이익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네 번째 보시면 다음 중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반드시 기타 사유출로 해서 소득 처분 내려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했었어요. 자, 그 내용을 떠올리시면 접대비 한도 초과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해서 지급이자가 있었고요. 비지정 기부금 역시 기타 사유출로 해서 처분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부인액 있잖아요. 이거는 유보죠. 유보. 유보 처분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동그라미에서는 결산조정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회계상 비용으로 즉 장부에 반영해야지만 세무상 인정해 주겠다. 그것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고조정 사항에 기업회계 결산 시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 작성 과정에서 세무조정 계산서에만 반영하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결산조정 사항을 결산 시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 신고 기한 내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결산조정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의 그 장부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세무상 인정이 된다라는 거. 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도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그러니까 3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네 번째 보시면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조세특례 준비금은 신고조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금이라고 했었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법인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준비금과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준비금이 있다.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느냐라고 하면 인정한다. 여기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충돌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법인세법상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있잖아요. 얘도 법인세법상 나와 있는 내용이 있지만
누구랑 똑같이요? 얘처럼 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 관련된 내용은 맞는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죠. 결산 조정은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것인데 신고 조정 허용하지 않습니다. 6번에 보시면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 뭐냐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1번에 조세특례 준비금,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준비금 있잖아요. 자, 분류 어떻게 되느냐? 신고조정이라는 거예요. 신고조정. 그 밖에 나머지 보시면 감가상각, 재고자산 관련했을 때 대손충담 전부 다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결산조정.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7번 문제 보시면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에 보시면 출자자 및 출자 임원에 대한 귀속소득은 모두 배당으로 해서 처분한다 라고 했는데 차이가 이런 것이 있죠. 출자자다 라고 한다면 소득처분 어떻게 해요? 배당. 근데 출자 임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상여로 해서 처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상여.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배당으로 하는 것보다 상여로 했을 때 훨씬 더 세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임원이라고 해도 상여지만 출자 임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격도 일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원천징수할 거냐라고 하면 바로 소득처분을 이제 상여로 해서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째 문제를 보시면 세무조정사항 중에서 결산조정사항이란 송금을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다음 중 신고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법상 준비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의 송금 산입 이거 전부 다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런데 퇴직연금 충당금은 어떻게 되냐면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거죠. 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자, 원래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세무상 충당금을 갖다가 설정해 놨다. 사실상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거기에 일정 금액을 내가 인정해 주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도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한도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하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달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어떻게 송금 산입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결산 조정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 다음 중 법인세법 별지의 15호 서식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나타난 항목이 아닌 거라고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부금은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의 각종 세무조정사항이 다 끝난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 여부를 갖다가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에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조정합계표 각종 입금 산입과 어떻게 해요? 송금 산입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누구는 없다? 기부금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지정은 이 안에 들어가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외 법정과 지정기부금 관련했을 때 한도 초과는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다 끝난 후에 번호로 매긴다라고 하면 여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으로 해서 끝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네 번째 나와 있는 법인 보시면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10번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금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이 일어나죠. 세무 조정, 입금 산입, 그다음에 송금,
불산입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는 송금산입, 입금, 불산입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중간에 보면 사실 기부금 관련했을 때 몇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월 결손금이 들어가고 뭐가 또 들어가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그래서 과세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도록 돼 있죠.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이 2억이고 그 다음에 입금산입이 5천만 원, 송금산입 관련했을 때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억. 그 다음에 이게 5천만 원, 그리고 이쪽이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사연도 소득금액은 2억 3천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2월 결손금이 있는데 세무상 2008년까지는 5년,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점에서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남는 거는 2009년 그 이후에 2011년, 14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600과 400이니까 얼마요? 이게 1000이죠, 1000. 빼면 2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2억까지는 10%, 2천만 원이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적용하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다가 20% 곱하시면 400.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2,400만 원이 이제 법인세 산출세액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서식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자료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상의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의 내용을 갖다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이 있는데요. 여기 그냥 편의상 입금산입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송금산입. 먼저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요 사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가 좀 잘못된 거예요.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가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안 들어간다라고. 그리고 걔를 뺀 나머지부터 생각하시면 접대비에 대한 한도 초과가 있잖아요. 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타 사회 유출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서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한도 초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보죠. 자, 지금부터는요 유보인데 유보의 발생과 소멸을 갖다가 구분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유보는 유보인데 뭐예요? 발생이죠. 발생이에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적죠. 유보예요. 이것도 유보인데 뭐냐면 발생입니다. 발생. 그리고 나서 전기 미수이자가 있죠. 전기 미수이자라고 할게요. 그럼 요건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유보의 소멸입니다. 소멸. 유보의 소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사실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송금산입 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거를 갖다 따와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